K-팝, K-드라마, 이제 K-뷰티까지. 정말 대단하죠? 그럼 다음은 뭘까요?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다음 한류 주자, 바로 K-문학입니다. 오늘은요, 바로 이 한국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진짜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게요,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에요. 영국의 아주 유력한 신문이죠. 가디언에서 아예 딱 잘라서 말했어요. 다음 한류는 항공문학이다 라고요. 아니, 세계적인 언론이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? 맞습니다. K문학은 이미 조용한 파도를 넘어서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거든요. 그 거대한 물결의 증거, 바로 이겁니다. 한번 보세요. 2012년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맨 아시아 문학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. 그리고 불과 4년 뒤 2016년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 부커상을 딱 받으면서 K문학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현상이 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2021년엔 추리소설까지 상을 받더니 마침내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. 와, 이 속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번역, 반역인가, 승리인가? 네, 그런데 말이죠.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요, 사실 아주 근본적이고 정말 어려운 과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. 바로 번역의 문제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나라의 고유한 언어랑 문화가 듬뿍 담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언어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? 이건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건 뭐 거의 하나의 세계를 아예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 번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. 번역은 반역이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작의 그 미묘한 느낌, 그 뉘앙스까지 100% 똑같이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번역이든 결국 원작에 대한 반역일 수밖에 없다. 이런 자조 섞인 표현인 거죠. 모든 번역가가 바로 이 딜레마와 매일 싸우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딜레마를 두고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. 두 문학 거장의 생각이 딱 갈리거든요. 나보코프는 박쥐된 독주리가 낫다고 했어요. 좀 어색하더라도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 낫다는 거죠. 반면에 피츠제럴드는 아니, 살아있는 참새가 낫지? 라고 한 겁니다.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의역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. 와, 박쥐된 독수리냐, 살아있는 참새냐,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?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.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든 유명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? 자, 프랑스어 뺑, 독일어 브롯, 영어 브레드. 전부 다 우리말로는 그냥 빵이에요. 그쵸? 근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그 바삭한 바게트, 독일의 그 묵직한 호밀빵, 그리고 미국의 부드러운 식빵. 이게 다 정말 똑같은 빵일까요? 절대 아니죠. 바로 이럽니다. 단어 너머에 있는 문화까지 옮겨야 하는 것. 이게 번역의 진짜 어려움인 거죠. 그래서 철학자 폴 리큐르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. 완벽한 번역은 이상일 뿐이다. 번역의 행복은 그 완벽함을 애도하는 데서 태어난다. 아, 말이 좀 어렵나요? 쉽게 말해서 완벽하게 번역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번역의 진짜 가치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번역은 완벽한 과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예술인 거죠. 자, 그럼 한국은 이 어렵고도 아름다운 번역이라는 과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까요? K문학의 이 엄청난 성공,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터진 게 아니거든요.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.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. 그래프 한번 보세요.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, 1년에 번역되는 한국 문학이 겨우 서너 권이었어요. 정말 적죠? 그랬던 게 201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20권을 훌쩍 넘겨버립니다. 이 폭발적인 성장의 뒤에는 바로 2001년에 세워진 한국문학번역원의 아주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원 덕분에 K문학을 세계로 쏘아 올린 선순환 구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.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먼저 체계적인 지원으로 퀄리티 높은 번역이 나오죠. 그럼 더 많은 책이 해외에 출판되고 당연히 리뷰도 쌓이기 시작해요. 이렇게 관심이 모이다 보면 세계적인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.
수상작이 나오면 독자들이 막 찾기 시작하겠죠? 이 수요가 다시 더 큰 투자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야, 이겁니다. 작은 물줄기가 어떻게 거대한 파도가 됐는지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간 K문학은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길래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? K문학의 진짜 매력 중 하나는요, 바로 그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에 있습니다. 우선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빼놓을 수 없죠. 이 작품은 엄마라는 뭐랄까 전 세계 공통어 같은 소재잖아요. 이걸 통해서 한국이 빠르게 현대화되면서 가족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그려냈어요. 그래서 전 세계 독자들이 다 같이 울었던 거죠. 배경은 너무나 한국적인데 그 감정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82년생 김지영. 이 책의 성공은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엔 할 수가 없어요. 해외에서만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요. 이 소설이 한국 여성들이 겪는 그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을 정말 날카롭게 그려냈잖아요. 근데 그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관통해버린 거죠. 그런데 K문학이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정반대의 세계도 있어요. 바로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인데요. 저주, 복수, 인간의 탐욕, 이런 어둡고 끈적끈적한 주제들은요, 초현실적인 판타지나 SF 호러로 확 비틀어버려요. 정말 귀괴하면서도 독창적인 상상력. 이것이야말로 K문학이 가진 또 하나의 아주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. K문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이요. 우리가 잘 아는 K-팝의 방식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에요. K-팝의 성공 전략 다들 아시죠? 다국적 멤버를 넣고 영어 가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탈한국화를 해서 세계 팬들에게 다가갔잖아요. 그런데 K문학은요? 정반대예요. 오히려 한국의 사회, 역사, 문화를 더 깊게, 더 지독하게 파고들어요. 근데 신기한 건 그럴수록 세계 독자들이 더 열광한다는 겁니다.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증명해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세계 독자들이 K문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적인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한국적임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. 가장 구체적이고 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이야기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. K문학이 이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. K문학의 이 놀라운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만약 우리가 우리 국경 안에만 갇혀서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고 강력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. 다음번은 또 어떤 나라의 문학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까요?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?